토목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불안감만 남아있는. 증시는 그렇게 움직임을 먼저 선반영이라고 하죠. 먼저 보이고 있고 실물 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 구조가 있는데 GDP의 지출 항목별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소비가 회복되고 있나? 그러니까 소비가 현재 회복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를 보여주는 선행지표가 회복되는지 여부, 이걸로 소비의 회복 정도를 진단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금융 투자가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규모, 뭐 R&D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상용 건물을 더 짓는다든가 이 건설 투자, 인프라를 더 많이 깐다든가 이거는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여러분이 댁에서 랩탑을 하나 사신다. 그러면 그건 소비예요. 내구재를 소비한다. 근데 기업이 랩탑을 사요. 그럼 그것은 투자예요, 투자. 투자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나? 이걸 또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이고요. 세 번째는 대외거래입니다. 대외거래를 쉽게 말해서 순수출이 회복되고 있나? 그러니까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나? 선행지표. 다 현행지표와 선행지표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이 현재 소비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가장 절대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액이에요.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는 2020년 2분기 저점 찍고 이미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근접하게 왔다.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잣대들이, 선행지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행지표가 소비자 신뢰지수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거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물론 코로나19가 남아있지만 코로나19 거의 끝났다 이런 식의 마음이 좀 자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인데 건설 투자는 먼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왔습니다. 벌써요? 건설 투자는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국이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대응, 경제 정책이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건설 투자는 원래 그렇게 쭉 올라옵니다. 설비 투자는 이전 수준까지 아니지만 이만큼 와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선행지표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대외거래 수출이 너무나 중요하죠. 수출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물경제 지표들로 보면 어쨌든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정말 2020년에 가장 어려웠던 2분기, 3분기 그때를 뒤로 하고 이만큼 와 있구나. 혹시 건설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건설 쪽이 우리나라 건설 아니면 우리나라 건설. 자, 우리나라 건설은요 정말 이 건설 투자, 아까도 투자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GDP의 총합은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문별로 제가 경제를 판단해 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투자 하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둘로 쪼개면 하나가 설비 투자, 그리고 또 하나가 건설 투자예요. 설비 투자는 예를 들어서 공장 기계를 얼마나 사고 반도체 설비 같은 거 들여오고 이런 게 설비 투자고, 건설 투자는 또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건설 투자의 반쪽이 토목, 그리고 또 반쪽이 건축입니다. 또 쪼갤 수 있어요. 건축은 상용이냐 주거용이냐 또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건설 투자라는 것은 인프라와 같은 토목 투자가 있고 이제 이런 건물과 같은 건축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의 경우에는 많이 수그러든다,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건축하지 않는다예요. 공공부문의 건축만 계속 이어지지 건축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실이 많기 때문에. 상용부동산은 공실이 많기 때문에 신규 건축이 많이 줄고요. 주거용의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보급하려 하지 않아요. 다만 공공부문에서는 소위 LH 같은 경우는 주거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야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건설 투자에서 특히 건축 투자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럼 토목 쪽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토목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토목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세계 각국이 이런
경제 충격,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충격을 경험한 이후에는 다 경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인프라 투자예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중국도 그렇고요. 그게 1대1로 사업이죠.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이 인프라 사업이에요. 한국판 뉴딜 사업 다 보세요. 그게 다 인프라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인프라예요. 다만 인프라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인프라 투자예요. 유럽도 그렇죠. 마찬가지 다 인프라예요. 또 트럼프도 바이든도 둘 다 인프라지만 트럼프는 이제 송유관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하겠다는 방식이었고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인프라 투자한 거예요.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풍력 설비, 태양광 설비, 충전 인프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런 인프라를 많이 깔겠다는 식의 인프라 투자인 거지 어쨌든 다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데이터댐뿐만 아니라 뭐 5G 인프라, 6G 개발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 투자한 거고요. 그린 뉴딜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도 다 인프라 사업이에요.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ESS 깐다든가 스마트 뭐 그린 시티를 만든다든가 그린 빌딩 뭐 다 이게 전기 충전 인프라 보급 이게 다 인프라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건설 산업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 같은 경우는 건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뉴딜 같은 인프라 같은 경우는 건설이 혼자 독식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나눠 먹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이 의외로 조금 더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건설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 말고도 가장 두드러지는 수혜는 이제 그 기점을 한번 좀 분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점을 분리해서 만약에 코로나19 종식과 관련 없이 지금처럼 위드 코로나라고 볼게요.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로 또 분류를 해볼게요. 근데 위드 코로나19가 계속 되는 그런 순간까지는 아마도 이 충격 없이 계속 가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식품주였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 지표 하나가 발표됐는데 엔겔 계수가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엔겔 계수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얼마나 차지하나 이거예요. 물론 이 식료품 소비 지출액에는 외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럼 그거는 식료품 지출액이 안 들어가요. 집에서 사 먹는 거. 다만 가정 간편식 사 먹는 거, 도시락 사 먹는 거. 이거는 식료품 엔겔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마트에서 사는 거는 엔겔에 다 들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장 보는 거 이런 거. 삼시세끼하고 홈 이코노미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식료품 소비는 엄청나게 늘고줄고가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외식업이 주니까 외식업에 공급하는 납품하는 업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총량 식사하는 총량이 줄진 않거든요. 우리가 쌀을 소비를 아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고기 덜 사 먹고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런 구조는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홈 이코노미에 걸맞는 방식으로의 식료품 소비 지출은 계속 유지돼요. 그러니까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정적인 경기 민감주가 아닌 영역으로 보통 보죠. 이런 것들은 역시 똑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상관없이.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부상한 게 반도체를 비롯한 소위 디지털 산업 영역들이었던 거죠.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또 배달업 관련 뭐 이런 전화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실 때가 된 인터뷰를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전인구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일단 공매도 이제 가장 이슈가 공매도잖아요. 공매도. 가 이제 재개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공매도와 지금 이런 분위기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공매도가 이제 들어오긴 오는데 이제 저는 공매도라는 게 이런 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공매도 세력이면은 지금 코스피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승 중이냐, 상승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시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배구 해보셨어요? 배구 저 배구 중학교 때 잘했습니다. 배구 보면은 스파이크 때릴 때 토스를 해주면은 토스를 탕 띄워주면 제일 스파이크 때리기 좋은 때가 뭐냐면 공이 포물선을 딱 하고 내려오기 전 딱 정점에 있을 때 스파이크를 빵 때리면은 가장 강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딱 여기서 오고 나서 더 이상 오를 힘이 없이 간당 할 때가 아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이밍, 가장 크게 먹고 가장 크게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때려도 이 힘을 못 이기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시기는 3월 이후에 상승장의 힘이 비실비실 하면서도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넘었을 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정말 공매도 치고 싶게 굉장히 막 유혹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때가 진짜 위험하다라고 보고, 반대로 오히려 코스피가 3월 그 공매도 풀렸을 때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던가, 그래서 치기에 좀 애매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상승세가 강하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한테 치라고 해도 못 치죠. 만약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10개월 내내 올랐는데 이 시기에 그냥 공매도 풀었다라고 쳐도 못 쳤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강해서. 네. 치면 내가 죽는데 어차피 자기들도 수익을 바라고 들어온 사람이지 공매도 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월 달에 풀렸을 때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주식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태에다가 공매도를 시작하세요라 풀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4천 간다라고 보지 않는 한은 코스피가 4천까지 뚫을 기세로 막 파죽 기세로 올라가면 못 쓰죠. 근데 그게 아니다. 3천 언저리에서 계속 막 비리비리 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치겠죠. 다만 이제 규제를 걸었어요. 규제를 걸어서 옛날처럼 공매도는 칠 수 없다 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럼 이제 이 수익을 봤단 말이죠. 네. 빨간불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조정이 왔든 어쨌든.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엑싯을 매도 전략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거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정해야 돼요. 집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팔면은 지분 100%가 넘어가는 게임이겠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산 거에 반만 정리할 수도 있고 3분의 1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저라면은 이 정도 코스피 지수 3천을 먹었고 기업을 생각했던 주가보다 이미 충분히 더 올랐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굳이 여기서 더 들고 간다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약간 수익화를 좀 해놔서 여기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원금은 어느 정도 챙겨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빨간불인 상태고, 수익률이 10%건 100%건 이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금은 좀 챙겨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진짜 모두가 예상한, 진짜 일반적으로 증권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혹시 역사 혹시 좋아하세요? 역사요? 네. 아니요. 안 좋아해요? 그래. 보통 전쟁에서 보면은 일부러 져줘요. 몽골 기병들 보면은 일부러 져주면서 전리품 남겨주고 퇴각하고, 뭐 좀 지는 척하면서 퇴각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기세가 올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들어요. 처음에는 퇴각한다 그러면 저 함정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5번, 6번 성공하게 되면은 저거는 함정 아니다, 약한 거다. 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덤벼들어요. 그 전리품을 위해서. 그때 마지막에 한 방에 돌아서서 함정 파가지고 몰살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몽골 기병들이 썼던 전략인데, 그렇게 해서 유럽을 빠르게 정벌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안 당하려면 최소한 방어를 지킬 병력은 두고 나머지 병력만 추격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몽골 기병대가 옵니까 이제? 그렇게도 전략을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유동성 장세라서 밀어 올렸는데, 제일 이번에 2021년에 이슈로 나오는 게 테이퍼링, 유동성 회수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동안은 현대통화 이론이어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돈을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부양책을 내면 뭐하냐, 물가가 안 오르니까 상관없는 거다. 계속 풀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장세가 벌어졌는데, 만약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는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회수를 하기 싫어도 하라는 압박이 올 거예요. 그럼 물가가 언제 오를 거냐? 유가가 오를 때. 그동안 지금 철강석이 80% 올랐고요. 곡물 가격이 40%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별로 안 올랐던 이유는 유가가 너무 내려가서 저유가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가마저 지금 52달러를 찍었고, 이게 55달러, 60달러를 도달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게 되는 건 상태에서 곡물가라던가 철강석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넘어섰고, 그럼 물가는 자연스럽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현대통화 이론의 전제가 망가지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했더니 물가가 안 오르더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유동성 공급한 것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지금 물가가 폭주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브레이크 걸고 회수를 해야 물가가 6개월 뒤든 1년 뒤든 잡히지 않겠느냐. 요런 이론이 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런 우려가 나오거나 이번 FOMC 회의에서 유동성 회수가 언급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증시는 계속 흔들리는 거죠. 예전에는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불안감만 남아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